세계적인 저널리스트가 던진 충격적인 화두. 아시아는 하나가 아니다. 고정관념을 깬 그녀의 솔직한 고백이 독일 미디어를 강타했습니다. 단 7일 만에 무너진 20년 경력 기자의 신념, 그 순간을 포착한 카메라의 눈. 전 세계가 주목하는 이 현상의 중심에는 과연 무엇이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진실을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저는 에바 슈타인, 독일 ARD 방송국 국제부 기자입니다. 편집장 마르쿠스와의 오전 뉴스 회의는 늘 그렇듯 지루했습니다. 세계 각국의 정치적 상황, 환경 문제, 경제 위기까지 메모를 하며 다음 취재 계획을 구상하던 중이었죠. 에바, 당신이 다음 특집 취재를 맡았으면 합니다. 마르쿠스의 갑작스러운 발표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새로운 취재라니? 중동의 분쟁 지역일까? 아니면 러시아와 유럽의 긴장 관계에 대한 심층 보도일까? 기대를 품고 바라보았습니다. 한류에 관한 집중 취재입니다. 왜 전 세계가 한국 문화에 열광하는지 알아보는 거죠. 순간 얼굴이 굳었습니다. 한류라니요? 언제부터 대중문화가 중요한 뉴스거리가 된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동료들의 한국 드라마 이야기만 들어도 짜증이 났는데 이제 취재까지 해야 한다니. 마르쿠스, 제가 왜 한류를 취재해야 하죠? 유엔 결의안이나 기후변화 같은 중요한 이슈가 산더미인데 아이돌 댄스가 무슨 뉴스입니까? 마르쿠스는 그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시청자들이 원하는 겁니다. 한국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넷플릭스 역대 최고 시청률을 기록했어요. K-팝은 이제 빌보드를 점령했고 한국 영화는 아카데미상을 받았습니다. 대중문화는 이제 소프트 파워의 핵심이에요. 독일 시청자들은 이 현상을 알고 싶어 합니다. 마음속으로 비웃었습니다. 거품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단지 일시적인 유행일 뿐, 곧 사라질 문화적 해프닝이라고요. 그리고 솔직히 아시아에 대한 저의 경험은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특히 북경 취재 때는 혼란스러움 그 자체였죠. 아시아는 다 그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준비하나요? 다음 주 월요일 출발입니다. 서울에서 일주일 취재, 그리고 보도물 제작까지 2주 정도 생각하고 있어요. 터무니없이 짧은 준비 기간에 한숨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수는 없었죠. 마르쿠스는 이미 결정을 내린 상태였으니까요. 회의가 끝나고 자리로 돌아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한국에 대해 알아야 했으니까요. 검색창에 K-팝을 입력하자 수많은 화려한 영상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도대체 이게 뭐람? 이런 걸 어떻게 뉴스로 만들라는 거지? 동료 안나가 제 모니터를 흘끗 보더니 웃었습니다. 한국 좋겠다. 난 한국 드라마 완전 팬이야. 밤새 봐도 지루하지 않아. 난 그냥 취재일 뿐이야. 한류가 왜 인기인지 실체가 뭔지 파헤쳐 볼 거니까. 안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에바, 이번엔 편견 없이 가봐. 한국은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흥미로운 나라일 거야. 집에 돌아와 여행 가방을 꺼냈습니다. 취재 노트, 카메라, 녹음기, 그리고 한국어 기초 회화책까지 챙겼죠.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상한 기대감이 생겼습니다. 아마도 한국이 얼마나 과대평가되었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나 봅니다. 한 번쯤은 직접 보고 판단해봐야겠지. 그래야 제대로 비판이라도 할 수 있을 테니까. 프랑크푸르트에서 인천까지 11시간의 비행. 창문 너머로 흐르는 구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번 취재가 정말 의미 있을까? 한류라는 이름의 거품을 직접 보게 될까? 아니면 내 생각이 틀렸을까? 비행기가 출발하고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눈을 감았습니다. 한국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을 세계를 상상하며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북경공항에서의 혼란스러운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시끄러운 출입국장, 무질서한 택시 승강장, 그리고 어디서든 들려오는 큰 목소리들. 그런 경험 때문에 아시아는 다 그렇다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었죠. 하지만 인천공항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공항은 조용했습니다. 출입국 심사대 앞에 사람들은 가지런히 줄을 서 있었고 안내방송도 부드러웠습니다. 제 이름이 적힌 팻말을 든 취재 가이드 보경을 만나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보경은 베를린에서 유학했던 경험이 있어 독일어로 유창하게 대화했고
취재 일정표를 꼼꼼히 준비해 왔습니다. 우리는 공항철도를 타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기자님, 피곤하시겠네요? 호텔에 먼저 들르시겠어요? 아니면 간단히 시내 구경부터 할까요? 호텔에서 쉬고 싶었지만 취재를 위해 서울의 첫인상을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시내 구경을 선택했죠. 지하철로 갈아탔는데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지하철 안은 거의 무음 상태였어요. 승객들은 대부분 스마트폰을 보거나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통화하는 사람도 드물었고 있다면 작은 목소리로 대화를 이어갔죠. 감시라도 있나? 의아했습니다. 하지만 어디에도 경고문이나 벌금 안내는 보이지 않았어요. 그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지키는 질서였습니다. 보경에게 물었습니다. 다들 왜 이렇게 조용한가요? 보경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그냥 그게 예의라고 생각해서요.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거죠. 지하철에서 내려 명동 거리를 걸었습니다. 사람은 많았지만 북적거리는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횡단보도 앞에서는 신호가 바뀌기를 기다리는 사람들. 빨간불인데도 차가 없자 건너려는 저를 보경이 팔을 잡았습니다. 여기서는 신호를 꼭 지켜요. 차가 없어도요. 저는 웃으며 물었습니다. 벌금이 센가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다들 그렇게 하니까요. 이상했습니다. 누가 지켜보지 않아도 처벌받지 않아도 규칙을 따르는 도시. 베를린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광경이었죠. 식당에 들어갔을 때도 시끄럽지 않았습니다. 테이블마다 대화는 오가지만 목소리 톤은 일정 수준을 넘지 않았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도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사람들이 한 줄로 서서 오른쪽에만 서 있었습니다. 왼쪽은 빠르게 걸어가는 사람들을 위해 비워두고 있었죠. 아무도 통제하지 않는데도 모두가 이 규칙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호텔방에 도착해 노트북을 열고 오늘의 인상을 정리했습니다. 서울은 내가 알던 아시아와 다르다. 질서가 있고 사람들은 그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 통제가 아닌 합의된 예의가 존재하는 곳.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밤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도시는 제가 상상했던 것과 달랐습니다. 화려하고 시끄러운 아시아가 아닌 조용하고 질서정연한 모습이었죠. 처음으로 이 취재가 생각보다 흥미로울지도 모른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보경의 연락을 받고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오늘부터 본격적인 취재가 시작됩니다. 미리 준비한 질문들과 예상 답변을 다시 한번 머릿속으로 정리했습니다. 사실 제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의심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질서와 조용함이 정말 자연스러운 것인지 아니면 외국인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인지 알고 싶었죠. 보경이 밝은 표정으로 인사했습니다. 오늘은 한국의 일상을 취재하는 날이에요. 먼저 어디로 가볼까요? 이른 아침부터 취재를 시작했습니다. 보경과 함께 광화문 광장을 걷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소나기가 쏟아지기 시작했죠. 아, 우산을 안 가져왔네요. 보경이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저도 비를 피할 방법을 찾고 있었는데 보경이 건물 입구를 가리켰습니다. 저기 착한 우산 스탠드가 있네요. 가져다 쓰시죠. 건물 입구에는 투명한 플라스틱 통에 우산이 여러 개 꽂혀 있었습니다. 옆에 작은 팻말이 붙어 있었지만 한글이라 읽을 수 없었습니다. 제 표정을 본 보경이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냥 빌려 쓰시면 됩니다. 비 그치면 같은 장소에 돌려놓으시면 돼요. 순간 의아했습니다. 누가 관리하는 건가요? 보증금은요? 아무도 관리하지 않아요. 그냥 필요한 사람이 가져다 쓰고 다 쓰면 원래 자리에 돌려놓는 시스템이죠. 믿기 어려웠습니다. 누구나 가져갈 수 있는 우산을 아무도 훔쳐가지 않는다니요. 독일이었다면 몇 시간 만에 모든 우산이 사라졌을 겁니다. 그럼 분실되는 경우는요? 회수율이 120%가 넘는다고 해요. 오히려 더 많이 돌아온답니다. 반신반의하며 우산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파란색 우산이었는데 상태가 깨끗했습니다. 우리는 그 우산 아래 비를 피해 다음 인터뷰 장소로 향했습니다. 왜 사람들이 우산을 돌려놓는 걸까요? 아무도 확인하지 않는데. 보경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그냥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아닐까요?
한국 사람들은 빌린 것은 반드시 돌려줘야 한다는 생각이 강해요. 그날 오후 인터뷰를 마치고 호텔로 돌아가기 전 다른 착한 우산 스탠드를 발견했습니다. 보경의 양해를 구하고 잠시 기다려보기로 했습니다. 비가 잠시 그치자 사람들이 우산을 들고 지나갔습니다. 놀랍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산을 스탠드에 돌려놓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비가 완전히 그친 후 첫 번째 스탠드로 우산을 반납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어제보다 우산이 더 많아져 있었습니다. 제 우산을 넣으려니 자리가 부족할 정도였죠. 여기 사람들은 정말 신기하네요. 제가 말했습니다. 독일에서는 공공장소에 물건을 놓아두면 금방 사라져요. 특히 우산 같은 건 더더욱요. 하지만 여기서는 아무도 감시하지 않는데도 사람들이 규칙을 지키네요. 그건 신뢰 때문일 거예요. 한국 사회는 서로 믿는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그 신뢰를 저버리면 창피하다고 생각하는 사회적 분위기도 있고요. 이 작은 우산 스탠드 하나로 한국 사회의 신뢰 시스템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보경의 말처럼 여기엔 눈에 보이지 않는 사회적 약속이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강제나 감시가 아닌 자발적인 동의에서 비롯된 것 같았습니다. 취재 노트에 적었습니다. 여긴 아무도 훔쳐가지 않는다. 고맙다고 하지 않아도 누군가는 조용히 자리를 채운다. 이것이 신뢰라면 한국은 풍요로운 나라다. 저녁 호텔 로비에서 다음날 일정을 조율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창밖으로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로비에 들어온 손님이 젖은 우산을 입구에 있는 우산 보관함에 깔끔하게 접어넣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무도 지시하지 않았는데도 자연스럽게 질서를 지키는 모습이었죠. 한국 사람들은 배려를 말로 하지 않네요.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보경이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여기선 행동으로 보여주는 경우가 많죠. 이번 취재의 중요한 인터뷰 대상은 한류 콘텐츠를 제작하는 방송 PD들이었습니다. 오늘은 인기 예능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MBC의 김민철 PD와 만나기로 했죠. 세계적으로 인기를 끄는 한국 예능의 비결을 들을 생각에 기대가 컸습니다. 방송국에 도착해 대기실에서 기다리고 있을 때 김민철 PD가 들어왔습니다. 처음 만난 자리에서 그의 첫 질문이 의외였습니다. 에바 기자님, 오시느라 힘드셨죠? 식사는 하셨어요? 독일이었다면 업무적인 대화나 날씨 이야기로 시작했을 텐데 갑자기 제 식사에 관심을 보이다니 당황스러웠습니다. 이게 한국식 비즈니스 매너인지 아니면 실제로 제가 배고파 보이는 건지 의아했지만 예의상 네, 먹었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인터뷰가 끝나고 나오는 길에 보경에게 물었습니다. 방금 PD가 제 식사 여부를 물어본 이유가 뭐죠? 독일에서는 업무 미팅에서 그런 질문은 잘 안 하거든요. 보경이 설명해 주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일종의 인사예요. 특히 처음 만나거나 오랜만에 만났을 때 식사하셨어요? 라고 묻는 건 상대방의 안부를 묻는 방식이에요. 이해는 했지만 여전히 이상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오후 다른 인터뷰에서도 그리고 다음 날 만난 방송작가와의 만남에서도 비슷한 인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한국식 안부 인사구나라고 생각하게 되었죠. 취재 3일째 되는 날 갑자기 목이 아프고 열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그 모습을 본 보경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많이 아프신가요? 오늘 일정은 미루는 게 어떨까요? 휴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지만 촉박한 취재 일정이 걱정되어 괜찮아요. 진행합시다라고 말했습니다. 오전 인터뷰를 끝내고 점심시간 보경이 한 그릇에 뜨거운 국물을 가져왔습니다. 미역국이에요. 한국에서는 몸이 안 좋을 때 먹는 음식이에요. 아무 말 없이 국물 한 그릇을 건네는 모습에서 묘한 감동을 느꼈습니다. 말로 위로하거나 걱정한다고 하지 않아도 그 작은 행동에 담긴 배려가 느껴졌습니다. 그날 오후 유명 엔터테인먼트 회사의 컨텐츠 책임자와 만났습니다. 그는 제 컨디션을 살피더니 우려의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컨디션이 안 좋아 보이는데 괜찮으세요? 약은 드셨나요? 실은 아침부터 불편했지만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 참고 있었습니다. 그의 질문에 솔직히 답했더니 그는 자연스럽게 인터뷰 시간을 줄이고 대신 다음 날 전화로 추가 질문을 받겠다고 제안했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보경이 작은 약국에 들러 한약 성분의 감기약을 사주었습니다. 이거 먹으면 좀 나아질 거예요. 내일 아침에 또 챙겨드릴게요. 저녁 호텔방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을 때 보경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많이 아프신가요? 내일은 무리하지 마세요. 간단한 메시지였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여기 사람들은 감정을 대놓고 표현하진 않지만 행동으로 보여주는 방식이 다르다. 노트북을 열고 오늘의 취재 내용을 정리하며 생각했습니다. 밥 먹었어요? 라는 일상적 인사부터 아플 때 건네는 따뜻한 국물과 약까지. 한국인들은 말보다 행동으로 배려를 표현하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컨디션이 많이 회복되어 로비에서 보경을 만났을 때 그녀는 제 얼굴을 보자마자 환하게 웃었습니다. 많이 좋아 보이세요. 오늘은 무리하지 말고 중요한 인터뷰만 진행할게요. 그 말에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이제 이해했습니다. 직접적인 말이 아니라도 작은 행동과 관심으로 표현되는 한국인들의 따뜻함을 말이죠. 취재 일정이 절반쯤 지났을 무렵 한류의 실체를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단순히 K-팝이나 드라마의 인기가 아닌 그 이면에 있는 한국인들의 이야기가 궁금했습니다. 첫 번째로 만난 사람은 20대 초반의 젊은 스타트업 대표 정현우였습니다. 그는 한국의 전통 음식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해외에 수출하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사업을 시작하게 되셨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유학 생활에서 시작됐어요. 독일에서 공부할 때 한국 음식을 그리워했죠. 그런데 현지인들도 우리 음식에 관심을 보이더라고요. 특히 발효식품이 건강에 좋다는 점에 매료됐습니다. 그는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계속했습니다. 우리는 늘 문제와 싸워요. 그게 나고 우리가 자랑스러운 이유예요. 전쟁과 가난을 겪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죠. 이런 정신이 한류의 진짜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의 말에서 단순한 사업가가 아닌 문화적 자부심을 지닌 청년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만난 사람은 최근 국제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한 중견 영화 감독 오민석이었습니다. 감독님의 영화가 해외에서도 인정받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오 감독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한국 영화는 장르적 재미와 사회적 메시지를 동시에 담아요. 할리우드처럼 화려하지는 않지만 깊이가 있죠. 또한 우리는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서 살았기에 그 과정에서 생긴 갈등과 아픔을 솔직하게 담아냅니다. 이런 진정성이 세계인의 공감을 얻는 것 같아요. 그의 분석은 제가 본 한국 영화들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화려한 액션 속에도 인간의 이야기가 깊게 담겨 있었죠. 세 번째로 만난 사람은 광장시장에서 40년 넘게 포장마차를 운영해온 김순자 할머니였습니다. 보경은 한류의 진정한 뿌리를 이해하려면 현대 한국을 만들어온 어르신들의 이야기가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할머니의 인생 이야기는 한국의 변화를 그대로 담고 있었죠. 할머니, 요즘 외국인들이 한국 음식과 문화를 좋아한다는 걸 아세요? 할머니는 주름진 얼굴로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알지. 내 가게에도 많이 와. 처음엔 좀 놀랐는데 이제는 당연하게 느껴져. 우리가 어려울 때는 나눠 먹던 시절이 있었어. 그때의 정이 지금까지 이어지는 거야. 우리 음식에는 정성이 담겨 있으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지. 할머니의 소박한 말씀에 깊은 통찰이 담겨 있었습니다. 단순한 맛이 아닌 음식에 담긴 정성과 문화가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만난 사람은 한류문화연구소의 이지원 교수였습니다. 그는 20년 넘게 한국 대중문화의 해외 진출을 연구해온 전문가였습니다. 한국 문화가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단순히 트렌디해서가 아닙니다. 한국 콘텐츠에는 보편적 감성과 독특한 현지성이 공존해요. 특히 우리는 디지털 기술을 빠르게 수용하면서도 전통적 가치를 지키려는 양면성이 있죠. 이런 조화가 세계인의 호기심을 자극합니다. 또한 한국인의 한과 정이라는 독특한 감정이 예술적으로 승화되어 강렬한 문화적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와 인터뷰 내용을 정리하며 깨달았습니다. 한류는 단순한 문화 상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포기하지 않은 한국인들의 이야기였고 전통과 현대를 조화시키는 창의성이었으며 정성과 배려가 담긴 소통 방식이었습니다. 한국은 그냥 빠르게 발전한 나라가 아니었다. 사람들의 마음까지 같이 자라온 거였다. 노트북에 마지막 문장을 적으며 처음 한국에 왔을 때 가졌던 편견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취재 마지막 날 밤이었습니다. 내일이면 베를린으로 돌아가야 했기에 서울의 밤거리를 혼자 걸으며 취재 내용을 정리하고 싶었습니다. 보경에게 취재 일정을 모두 마쳤다고 인사를 하고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녁 9시가 넘은 시간, 여전히 활기찬 서울의 거리를 걸었습니다. 간간이 내리는 가벼운 비에도 사람들은 여전히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낯설지 않은 이 도시의 공기를 마지막으로 느끼고 싶었습니다. 한적한 도심 골목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카메라를 들고 서울의 밤 풍경을 담으며 걷다가 작은 공원을 발견했습니다. 촬영을 마치고 조금 쉬고 싶어 벤치에 앉았습니다. 옆 벤치에는 할아버지와 어린 손주로 보이는 가족이 간식을 먹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과자 봉지를 다 비우고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와 무언가 이야기를 나누더니 두 사람 모두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쓰레기통을 찾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가까운 곳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벤치 옆에 두고 가면 되지 않을까? 제 생각과 달리 할아버지는 손주의 손을 잡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공원 저편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호기심이 생겨 그들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들은 공원 입구 근처에 있는 분리수거함까지 가서 과자 봉지를 플라스틱과 종이로 나누어 각각의 수거함에 버렸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후였습니다. 할아버지와 손주는 다시 벤치로 돌아와 앉았던 자리를 깨끗이 닦았습니다. 할아버지가 가방에서 물티슈를 꺼내 손주의 손을 닦아주고 함께 앉았던 벤치까지 깨끗이 정리했습니다. 아무도 요구하지 않았는데도 자신들이 사용한 공간을 깨끗이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건 쓰레기를 버리는 장면이 아니었다. 자신이 사는 공간에 대한 존중이었다. 내가 살던 도시는 쓰레기통이 넘치고 벤치는 오물투성이었다. 그런데 여긴 누가 보지 않아도 조심스러운 사람들이 있었다. 그 광경 이후 저는 더 주의 깊게 거리의 사람들을 관찰하게 되었습니다. 거리를 걷다가 쓰레기통을 찾아 한참을 돌아다니는 시민들, 심지어 반려견의 배설물을 깨끗이 치우는 견주까지. 쓰레기통이 많지 않은데도 거리는 깨끗했습니다. 작은 카페에 들어가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창가에 앉아 지난 일주일을 돌아보며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처음 한국에 도착했을 때의 선입견, 낯선 질서감, 우산 스탠드에서 발견한 신뢰. 이 모든 것이 제 기대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노트북에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여기서는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사람들이 할 일을 그냥 한다. 강요된 친절이 아니라 익숙한 배려다. 이것이 한국 문화의 진짜 힘이 아닐까? 호텔로 돌아가는 길, 문득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베를린에서는 자주 보지 못했던 밤하늘이었습니다. 처음 왔을 때 느꼈던 낯섦과 거리감은 어느새 사라지고 이 도시에 대한 묘한 친밀감이 생겨났습니다. 나는 한국을 알지 못했다. 베를린으로 돌아온 지 2주, 마침내 편집이 완료되었습니다. 오늘은 제 기획보도가 ARD 방송국에서 첫 방영되는 날이었습니다. 방송 전 스튜디오에서 간단한 인터뷰도 예정되어 있었죠. 에바 슈타인 기자님, 오늘의 특별 기획보도에 대해 소개해 주시겠어요? 사회자 마티아스의 질문에 제가 답했습니다. 이번 기획보도는 한국의 한류 현상을 취재하기 위해 시작됐지만 결국 저 자신의 선입견이 깨지는 과정이 되었습니다. 요즘 독일에서도 K-팝이나 한국 드라마가 인기를 끌고 있지만 그것이 단순한 유행인지 아니면 더 깊은 의미가 있는지 알고 싶었죠. 취재 전과 후의 생각이 많이 달라졌나요? 네, 처음에는 한류가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시아 문화에 대한 막연한 호기심에서 비롯된 거품이라고요. 특히 제가 과거 중국을 취재했을 때 느꼈던 혼란스러움 때문에 아시아는 다 비슷할 거라는 편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직접 가보니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국은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이나 트렌디한 문화 상품 너머에 깊은 사회적 신뢰와 배려의 문화가 있었습니다.
질서정연함은 강제가 아닌 합의된 문화였고 서로에 대한 무심한 듯보이는 배려가 일상에 녹아 있었습니다. 마티아스가 더 구체적인 사례를 물었습니다. 저는 착한 우산 스탠드 이야기와 할아버지와 손주가 공원에서 보여준 모습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한국 문화의 본질은 화려한 아이돌이나 드라마 속 이야기가 아니라 평범한 일상 속에서 발견한 진정성과 서로에 대한 배려더군요. 그리고 그것이 한류가 일시적인 유행이 아닌 지속 가능한 문화 현상이 될 수 있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방송이 시작되고 저는 모니터로 제 기획 보도를 지켜보았습니다. 화면에는 서울의 거리, 질서정연한 지하철, 인터뷰했던 사람들의 얼굴, 그리고 마지막 밤에 만났던 공원의 모습이 차례로 등장했습니다. 편집실에서 밤을 새워가며 작업했던 결과물을 보니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방송이 끝나고 스튜디오로 돌아왔을 때 마티아스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놀라운 영상이었습니다. 방송 중에 시청자들의 반응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한국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제가 느꼈던 감동을 시청자들도 함께 느꼈다는 것이 기뻤습니다. 한국을 단순히 트렌디한 문화의 발원지가 아닌 깊은 신뢰와 배려가 있는 사회로 보여줄 수 있었다는 것이 무엇보다 의미 있었습니다. 방송국을 나와 집으로 돌아가는 길, 문득 서울에서의 마지막 밤이 떠올랐습니다. 네온사인과 빌딩들로 밝게 빛나는 도시의 밤, 깨끗한 거리, 그리고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 한국에서의 일주일은 짧았지만 제 시선을 완전히 바꿔놓기에 충분했습니다. 집에 도착해 메일함을 확인하니 보경에게서 메일이 와 있었습니다. 방송이 어떻게 나왔는지 궁금합니다. 나중에 영상이 올라오면 꼭 보고 싶어요. 다음에 또 한국에 오시면 연락주세요. 아직 보여드리지 못한 곳이 많답니다. 답장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다음에는 취재가 아닌 진짜 여행으로 방문하고 싶습니다. 그때는 더 많은 시간을 가지고 한국의 깊은 모습을 보고 싶어요. 메일을 보내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베를린의 밤하늘에는 몇 개의 별이 보였습니다. 이제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제가 알던 아시아와 달랐고 한류는 단순한 유행이 아닌 깊은 문화적 토양에서 자라난 현상이라는 것을요. 6개월 후 베를린 공항, 또다시 긴 비행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취재가 아닌 개인 여행으로 한국을 방문하는 길이었습니다. 방송 이후 많은 독일인들이 한국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저는 베를린의 대학과 문화센터에서 한국 문화에 대한 강연도 몇 차례 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6개월 전 이 여정을 시작했을 때는 단순히 트렌디한 문화 현상을 취재하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은 제게 훨씬 더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보경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곧 도착합니다. 대답이 금방 왔습니다. 기다리고 있을게요. 이번엔 진짜 한국을 보여드릴게요. 어떤 새로운 발견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지 설렘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 서울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내일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